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신 재경 대구경북시도민의 많은 어른들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우파 르네상스, 국민 계몽과 가치 확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자유우파의 어른들께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오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부터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도 우파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우파가 주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586 세대, 특히 지금 7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586 세대나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좌익이 주류였다면 앞으로 90년대생들 그리고 00년대생들은 우파가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좌파적 이념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허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미혹하고 우파적 가치는 진실과 상식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만들자라는 방향성에 있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성정치에서의 문제점들도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청년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겪었던 것들 그리고 저의 또래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귀한 걸음 내주신 모든 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특히 서구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미국의 오바마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 우파가 이야기하는 자유와 좌익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그들을 이제 좌익 리버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는 언어가 넘어오면서 해석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젊은 층을 세뇌했던 방식이 PC주의입니다. PC라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이렇게 해야만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세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결과들이 동성애, 성전환과 같은 굉장히 사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마약 같은 것들, 마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등 하는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짚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좌익 기득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자칭 보수정당 내에도 이미 강남좌파 세력들이 침투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파 정치가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파 정당에는 우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정치권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사리사욕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 생각들이 확신으로 굳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 또한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였던 선민의식 또는 피해의식에 대한 사상 세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청년들은 굉장히 질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파적 가치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가치 중심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PC주의를 깼던 가장 첫 번째로 상징적이었던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 겉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정작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혈세를 계속해서 제공을 했던 좋지 않은 부작용들만 낳았던 부처입니다.
제가 1년 정도 정부 부처에서도 경험을 해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찔끔찔끔 떼가서 만들어 놓으니까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또 없애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성을 파는 그 좌파들이 사실은 성폭력을 저지르고 오늘도 정말 문란한 기사가 났던 것을 보았는데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품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입에 올리기 죄송스러운 이름들이지만 박원순이라든지 안희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처음에 전부 다 여성의 권리를 자기들이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선과 폐악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이미 그 실상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오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그 뜻을 이어가야겠다라는 결심을 많이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의 공약 내용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파적인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하지만 문재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면 주적이 북한이다 라는 말을 왜 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 있어서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것이 우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우파가 보다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미동맹 강화,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부정하고 심지어 탄핵 선동 집회에는 주한미군 철거라는 단어까지 나붙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종북 세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 세력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태령의 불법 탄핵 선동 집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붙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수교국이 아닙니다. 북한의 수교국이고 사실상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은 국정원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서울 시내 중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불법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오세훈 시장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민의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추진했던 것이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원전 산업의 활성화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창원이라는 계획도시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주력 산업은 원전 산업, 중공업, 조선업, 방산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본인의 임기 동안 이 네 가지 주력 산업의 뿌리를 전부 끊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창원이 고향인데요. 그때 당시에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컸던 공장에서 평소에는 굉장히 많은 아버지들이 거기서 일을 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났었는데 문재인의 임기 당시에 방학 때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완전히 초토화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산업을 표적시켜서 본인들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방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업, 중공업은 또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우파가 반드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 폐렴 독재였습니다. 지금 제가 94년생인데요. 저의 또래들은 대학생 때 그리고 사회에 막 진출하는 초년생 때 문재인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의 코로나 독재 시기 동안 우리들의 청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온갖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졸속적인 공무원 자리를 무제한으로 늘려서 정작 이제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야 될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인국공 불법 사례였는데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한 우한 폐렴 때 어땠습니까? 분명히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임에도 불구하고 우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차별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좌파들이 하는 사상세뇌 방식입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적 방역이라는 이야기로 얼마나 많은 비상식을 자행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는 헬스클럽의 음악 박자까지 통제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는 인원 수까지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들이 우리나라를 그동안 많이 황폐화시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존의 정치인들이 특히 586이 주류가 되면서 당을 막론하고 정치 개념을 굉장히 훼손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중도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문제적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결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파면 우파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좌파를 향해서는 좌파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가 굉장히 구태하고 낡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좌파 이념들에 대해서 진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이 마치 훨씬 우월하고 젊고 활력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선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프레임 젊은이들부터 해서 우리 당당하게 다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언어는 명확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우파면 우파다, 좌파면 좌파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우파들은 누가 우리에게 우파라고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를 않거든요. 극우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는데 좌파들은 좌파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적으로나마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나는 우파다. 그리고 심지어 좌익 기득권들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도 그래 극우라고 부르든 말든 애국하는 일이 극우면 그냥 극우하겠다라고 훨씬 더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 세력을, 우리 자유우파가 정치 세력을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동안 좌익기득권들이 강요했던 이러한 틀을 깨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의 기준에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상식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에 한미일 외교 협력이 탄핵의 사유이고 북중러와 잘 지내야 된다. 북한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오면서 지금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비용들은 전부 국민 혈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단의 변호인단은 전부 문재인 정부 출신, 이재명 특보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 혈세를 수탈해 갔다라는 내용들이 전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파와 좌파의 대결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될 것이고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미 변화의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보다도 한 박자 정도는 빠르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라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인물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장만큼은 공감이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좌파가 지금 실존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지금
이게 바로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무슨 좌파 집회에 10만 명이 왔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사진을 촬영해서 탄핵 찬성인 것처럼 비춰왔고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게 좌파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YTN 기자는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해서 항의를 받아도 뻔뻔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디어, 그동안의 기존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강요해왔던 틀 안에도 저는 갇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뉴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의 특히 20대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민한 이유가 이미 태어날 때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모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스스로 그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았던 원인이 뉴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파 세력이 많다, 국민이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민노총에 소속된 사람들 또는 사회주의 전진이라거나 이런 이상한 단체들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모두 집합을 시켜놓고 그게 국민의 민심인 것처럼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전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CNN이 우리나라의 MBC와 같은 짓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기성 언론들은 좌익 기득권들에게 부역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뉴미디어의 확장력도 우리 자유우파의 확장력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많은 정치인들조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념에 근거한 정치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이념입니다. 이념을 근거로 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념에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위 회색분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본인이 유리한 거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건데요. 또한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양극단의 정치는 잘못 그리고 중도에 대해서 확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양극단의 정치라는 단어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이념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고 우파 정치인이라면 그 방향성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좌파는 언제나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정치의 원리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의 유리함에 따라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양극단은 잘못됐고 이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중도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더 씌웁니다. 하지만 중도는 정치인에게 중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뜻과도 같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국민들께서는 그때에 따라서 어느 쪽이 옳은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중도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를 표해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라는 말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진영 논리도 똑같습니다. 이념을 퇴색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념적 정체성을 퇴색시켜야 사실은 강남 좌파인 그들이 보수 정당에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가치 대결이다. 정치는 가치 대결인 것이고 앞으로는 우파가 훨씬 가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그림들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극우몰이가 지금 많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이 탄핵 반대를 위해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지금 헌재 앞에서 계속해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 내는 이런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서
정치 기득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극우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파들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회주의자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파적인 명확성을 가진 사람에게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정의하는 극우는 극우가 아닙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눈에 극우라면 그들이 극좌인 것이고 그들의 시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국들에서도 다 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극우몰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위축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 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남 비하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소희 의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소희 의원이 영남을 비하하고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영남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는 김소희 의원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보수 내에서 보수를 참칭하는 강남좌파 기득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당당히 맞서서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이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파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정치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들은 대구, 경북을 비하하면서 은근하게 호남 지역을 올려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이미 젊은 층은 40%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더 이상 그들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국가 안보이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이고 산업의 가치이고 교육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좌익기득권들이 세뇌해왔던 것을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깨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호남이든 중도든 그리고 심지어 좌파인 국민들에게도 우리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영남을 비하하고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남에 특혜를 주면서 보수정당을 찍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당을 찍으면 우리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을 해서 그 도시도 산업도시가 될 수 있고 보다 부유해질 수 있으며 개인은 번영할 수 있다라는 우리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설득을 해야 그 변화도 확장성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중도파리 하는 사람들, 지금 친한계의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중도에서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좌우 어디에도 인기도 없고 중도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문재인이 행했던 악행 중에 한 가지가 우한 폐렴을 빙자한 독재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청년들은 그때 당시 우리가 공산화를 겪은 세대다라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앉을 수 있는 인원수, 그리고 음악을 틀 수 있는 음악의 박자까지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신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부족했다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신을 부정하게 되면 멍청한 사람이라는 듯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음모론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지금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FBI에서 이미 확인해서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폐렴은 우한에 있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부정해야 됩니까?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이다 라고 말할 자유조차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한 폐렴으로 대구에서 첫 번째 어르신 사망자가 발생했던 날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좌파 연예인들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동안 분노했던 것들이 지금 모두 분출되고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망했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단 한마디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권이 터부시하는 주제이지만 앞으로 그런 금기를 깨고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어젠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유럽의 조지아에서도 중공이 개입한 부정선거도 있고 러시아가 개입했던 부정선거도 있고 이미 그런 문제들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살짜리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신원이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부정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인데 이게 조직적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주장하는 것이 왜 음모론이고 잘못되었습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그런 의혹들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의 친족 대상 욕설에 대한 논평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던 서울시 선관위에서 5시간 반 동안 한 문장 때문에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관위 직원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국민의힘에 가입했느냐? 누가 시켜서 이런 논평을 썼느냐? 또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까지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조직, 저를 두고 사상검증을 했던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그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지금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나왔는데도 지금 헌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된다? 그들도 모두 한통속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법 카르텔에 대한 불신도 저는 이미 극한의 치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도 우리가 반드시 메인 어젠다로 함께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당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어젠다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후에 사전선거 때 보니까 투표용지들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둔다거나 운동 가방에 담아둔다거나 이제 택배 상자에 담아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도 그냥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실수다라는 말 외에 그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감사도 거부하고 지금 자료조사도 거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조직들을 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에게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선거기구의 재편성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용어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 온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먼저 보수라는 단어입니다. conservative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보수주의, 보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단어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김상욱 같은 사람도 내가 보수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우파가 아니라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는 태그는 훨씬 더 붙이기가 쉬우니까 내가 보수다라는 거짓말을 당당하게 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는 우파냐 좌파냐에 대해서 선명성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은 자유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이고 자유시장경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멜레온 리버럴들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내가 보수다, 내가 중도다, 말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자유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해와서 이것도 자유다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젠다를 보면 뭐 동성 결혼이라거나 뭐 이런 이상한 내용들을, 그리고 마약을 뭐 합법화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서 오히려 공산 세력들이 원하는 계급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맥락에 차별금지법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좌익 리버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세뇌하려 함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미니즘입니다. 이것도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러면서 여러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젊은 여성들, 특히 우파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나는 우파팸이다 막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이미 퇴색되었습니다. 페미니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박원순이고요. 그런 사람들, 박원순과 문재인이 마치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여성을 위하는 척 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성범죄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하나로 용이하게 여성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여성이고 우파면 나는 여성 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뿐이고, 아니 저는 그냥 성별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내가 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우리 한국 정치가 나아지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암덩어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카멜레온 리버럴 세력, 두 번째가 보수 참칭 강남 좌파 세력, 세 번째가 종북 종중 매국 세력입니다. 사실 세 번째 종북 종중 매국 세력은 모든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기에 앞에 두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멜레온 리버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저 그림이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놓은 사진인데 마치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굉장히 현혹적인 미사여구를 이용을 하고 그들에게 이게 더 선민의식을 부여를 하고 피해의식으로 세뇌하면서 사회주의 어젠다를 주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PC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좌클릭에 많이 악용이 됩니다. 지금 개혁신당도 뭐 본인들이 보수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어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 같은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했다가 이제는 전부 다 청산당하고 있는 어젠다를 최근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파리와 약자파리는 이미 우리 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비례대표 앞서 말씀드렸던 김소희 의원과 같은 환경파리 사례, 김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태양광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 정당의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영남을 비하하고 있고 본인이 하는 좌클릭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또한 다른 약자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사례는 김예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약자라는 이유로 여러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미 한 번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추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본인은 약자라는 식으로 장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었는데요. 이것 또한 틀렸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장애인이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이어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인에게 입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 김예지 같은 인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남동 때부터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명동에서도 지금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주말 3일 동안은 헌법재판소 앞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이제 청각장애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함께 흔들면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태극기만 흔들고 몸동작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화를 하고 알고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옳은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애인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PC주의입니다. 좌파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강요를 하고, 그리고 너는 약자니까 안 돼.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해소하려면 좌파적인 이념만이 해소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굉장히 세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틀을 우리가 모두 함께 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이들이 추진하는 어젠다 중에는 마약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주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행들이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수 참칭 강남 좌파 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파다라는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 나는 중도 보수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개혁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보수 참칭 강남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소셜리즘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회주의든 민주적 사회주의든 똑같은 돼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좌파든 보수인 척 좌파든 보수인 척 하는 좌파든 그들의 속성은 똑같이 좌파이고 사회주의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좌파적인 정책을 우리의 당론으로 이야기하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대학원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내주겠다? 장학금이 아니죠. 대학원생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당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정부 측에 확인해 보니까 정부랑 상의도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이라는 어젠다는 이미 박원순이 본인의 메인 어젠다로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당론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당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지금 기강이 무너지고 가치가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뭉쳐야 하는 것이고,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들에게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되어서 제가 보여드리기에 좀 죄송스럽지만 가지고 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 정국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X 됐다고 생각했다. 좀 X가 팔렸다. 이렇게 저렴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MBC인 CNN과 본인이 인터뷰를 했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마셜로 이런 식으로 섞어 쓰면서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민의식을 온몸으로 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청년들 앞에서 언어도 정말 저렴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는 또한 청년을 비하하고 모욕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걸고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꾸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보수하면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지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칙에 따르면 아주 판단이 쉬워집니다. 원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1차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너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한미일 외교가 왜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니까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김어준, 홍장원 이런 사람들이 한몸이 돼서 좌파 언론과 선동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고요. 거기 동조했던 세력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통과시켰던 제2차 탄핵안에도 내란죄를 명목으로 탄핵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은 각하,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신들이 탄핵에 대해서 명분이 있으면 다시 재의결하도록 해라. 이게 당연한 상식이고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원칙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사리 사욕만을 생각하고 마치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보기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했던,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장면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보십시오. 김상욱 의원이 갑자기 머리를 깎고 이상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장면에 동요했던 청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 무관심층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장면 좋아했던 거 그냥 민주당 좌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애초에 말장난인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기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단식을 해야지 무슨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단식을 한다고 합니까? 애초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이 단식을 하든 말든 국민은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다라는 점을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대에서 지금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에서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대에서 시국선언 학생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경북대를 찾아가서 특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요. 그 청년들 우리 당 당원 아닙니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극우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을 원하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일 뿐입니다. 이미 그 대학생들의 눈에는 저런 부역자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민심이 이미 우파적인 변화로 이미 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청년 우파들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 반공 세대 어르신들과도 굉장히 가치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던가 또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공이 굉장히 황폐화시켜 놓은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지금 전부 다 열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폐악질들에 대한 피해자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암흑기 때 자행되었던 그런 공산화 피해자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반공 세대와도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우파의 기본 정서가 반공과 반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사실과 상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거짓말
를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여의도의 기득권들,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보수를 참칭하지만 우파적 가치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그동안 보수 우파의 국민들이 쌓아놓은 레거시만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약탈 세력에 대해 강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에 기인해서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했던 청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바뀐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반중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더더욱 많은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금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다거나 국제 무대에서 만났을 때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 세력에 대해서 직접 당당하게 메시지를 내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이 와해시켰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문재인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사드 안보 기밀을 유출을 시켰습니다. 중국 측에 사전에 유출시켰고 좌파 시민단체의 한미연합군 기밀을 유출을 시켰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미 관계가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방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기초적인 안보의식에 대한 공감으로 지금 세대를 초월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하지 않았든 가장 큰 업적을 하나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대 통합, 성별 통합, 지역 통합을 이룬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무조건 이 지역이면 이 정당만을 지지해야 돼. 특히 호남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이 많았습니다. 호남에 살면 무조건 좌파를 지지해라. 사실 좌파들이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을 주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권을 떼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뇌시킨 것들에 세뇌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청년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집회를 했을 때도 호남 지역의 청년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우파적 가치를 이야기했고, 반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그동안 자익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세뇌했던 프레임들이 모두 깨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통합을 이루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도 엿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과거부터 좌익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폄훼하고 훼손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시는, 애국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들, 태극기 배지를 폐용한 모습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들로 모욕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정국이 되고 나서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조기를 함께 드신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동안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자유진영 우방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그 목소리를 내셨던 것이고, 태극기를 들었던 것은 태극기가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이 이미 상식으로 청년층에도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를 자유의 상징으로 더 당당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고, 언제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좌익 기득권들이 행했던 폐악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의 상징인 태극기를 짓밟고, 그리고 자유혁명을 이루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고, 산업혁명을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업적들에 대해서도 정말 신기한 것이 청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다시 알리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이야기를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승복 어린이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피켓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12월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반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명동에서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와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집회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모여 있었던 인원들의 대부분이 2030들이었고 또 대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좌파들은 세대를 갈라치고 성별을 갈라치고 지역을 갈라치지만 우리 우파들은 통합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익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프레임 중에 가장 나빴던 것이 성별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면 무조건 민주당 찍어야 된다라는 식의 세뇌였는데요. 그런 것들 깨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버려도 됩니다. 여성 우파라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보이는 것으로 이미 성별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우파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문재인 암흑기 때 행해졌던 가장 나빴던 점이 남녀 갈라치기였습니다. 특히 20대들을 2030을 대상으로 남녀를 갈라치면서 비혼, 비출산 이런 것들을 유행처럼 선언을 하게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에 마치 연애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출산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히 결혼과 출산이 누군가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그들이 세뇌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런 세뇌 때문에 정말 남성 여성의 대립이 지금 극한의 반목에 치달아 있었는데요. 12월부터 애국 국민들의 집회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보니까 2030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남녀 화합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과 출산 역시 우리가 나라를 번영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들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프레임입니다. 저는 영호남을 갈라쳤던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호남 출신임을 이용해서 정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인데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 사상도 기꺼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매국 세력이고 간첩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켜준 것은 영남이었습니다. 우파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지켰던 영남이 저는 정치의 중심으로 더욱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감정 같은 단어에 우리가 호도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남이 더 좋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는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개인의 삶과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영남이니 어쩌니 하는 이런 프레임들 절대 넘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영남 비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목소리 내고 지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개헌 이야기에 대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개헌에 대해서도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화두가 갑자기 나온 것이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갑자기 내각제 이야기가 당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종인 전 고문을 추종하는 김재섭 의원이 가장 선제적으로 그런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인 우파 정치인이라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그동안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어 놓고 국민 주권을 침탈해 왔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주장하면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각제를 들고 오고 개헌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거나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당시에 탄핵 찬성하겠다 앞다투어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여론이 바뀌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오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냥 원칙에 근거해서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저는 제대로 된 우파 정치를 실현하고 목소리 내고 있었던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개헌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87 체제는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모두 여소야대 전국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를 점령한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왕적 국회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각제는 지금 국민 여론이 아닙니다. 개헌과 같은 큰 이슈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 그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의도의 그런 무능한 기득권들이 뜬금없이 내각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일종의 세습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각제가 되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직접 선출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개입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공천하고 자기들끼리 자리 나누고 자기들끼리 대통령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위험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느꼈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료주의 독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당,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전선에서 우리의 이념, 우파적 이념을 바탕으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파가 아니어도 보수정당에서 공천받고 우파가 아니어도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공천에서 우리가 가장 어이없었던 장면이 저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명확한 이념을 근거로 언제나 주장을 해왔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왔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컷오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손 놓고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당이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그들이 관료주의적 사고에 저는 찌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르신들께서 웰빙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쇠를 부풀리다 보니까 가치 중심이 아니라 친소관계 중심이 되어서 정당의 정체성까지 혼란에 이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저는 이런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의회 해상권과 같은 입법부의 견제책을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치 중심 정당, 가치 중심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중심 정당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좌파여도 본인이 좌파 정당에서 일을 하지 공화당이나 보수당 들어가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좌파들이 지금 우파 정당에 가서 착한 척하고 좌클릭해서 중도 확장성 있다 그러면 쉽게 공천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생충처럼 우파 정당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우파 정당으로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 그나마 보수 정당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훼손돼서 구멍 뚫린 스펀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나면 당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가치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정당, 제대로 된 우파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만 우리 정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 때 공천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탈원전 주자가 2명이나 비례명단에 들어갔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주의 사상, 좌익 리버럴에 근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습관처럼 영남을 비하하면서 정말 영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국민 추천제를 만들어서 본인의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낙하산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영남의 국민을 기만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우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가치 중심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께서 정말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자력 산업, 방산업, 중공업, 조선업, 전기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투자했어야 했던 이야기들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대한민국,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더욱 부유해지고 번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보다 선진적인 변화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제왕적 국회의 권한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권한들을 대통령에게 조금 더 행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지금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입니다. 이탈리아의 우파 정치인인데요. 지금 한국의 좌파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극우다라는 프레이밍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선명한 우파 정치인입니다. 지금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라는 주장을 이탈리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과도하게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만큼은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한 좌파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침투해 있고 공기업에 침투해 있고 정부 부처 요직에 침투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이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리더가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그 권력을 집중하거나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것이 6.25 전쟁 때 지금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영남을 그린 지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파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요. 네, 그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뉴스에 나올 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다문화 정책, 어떤 정책, 복지 정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의 시선에서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똑똑할 텐데 왜 저럴까라는 것이 제가 가졌던 의문점의 첫 번째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전부 좌익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해 왔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개인과 국가를 번영하게 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꺼이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그 중심에는 영남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은 대한민국이 공산 세력에게 뺏기기 직전에 끝까지 피로 맞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이 나라가 보다 부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앞장섰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남의 국민들께서 저런 낡고 구태한 정치인들,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의 임기 동안 학생들의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전부 다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그들이 자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공산화이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가치의 최후반에 나온 결론은 조국과 같은 0.1%의 귀족 계급과 99.9%의 가난한 국민이 있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무지하게 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남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실현한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한국 보수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당에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왜곡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영남이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제가 슬로건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썼는데요. The right is right 이라고 썼습니다. 오른쪽이 옳다는 뜻입니다. 이미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이념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은 상식의 범주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을 부유하거나 번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불행한 개인들이 많아져야 그들의 선동과 세뇌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오직 자유우파의 이런 가치관, 자유우파의 이념에 근거한 정책과 정치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보다 부국 민안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당당하게 오른쪽은 옳다라고 함께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그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질문을 받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는 방법 없으세요? 저도 65명이나 백미수도 너와 잘난 김정은보다 더 보고 너 못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문재인에 대한 의견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젊은 층 10대, 20대, 30대는요 어르신들과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간첩 수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의 폐악질을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대고군 수사권을 박탈하고 군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당첩 관련 기능부터 복구를 하고 그동안의 폐악질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저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똑소리 나죠? 지금까지 강연해온 강사 중에 가장 많은 박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연명해 주신 백지원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